여자 혼자 여행하기 안전한 5대 국가 중에 하나, 밤길 걷기에 안전한 나라 5위. 제가 지금 어디 얘기하는 것 같으세요? 뭐 한국? 일본? 싱가포르? 아니죠.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나라는 정말 놀랍게도 아프리카 한가운데 있습니다. 바로 르완다예요. 한국에선 인지도가 조금 약한데 이 르완다 왼쪽에 보면은 콩고 민주공화국이 있거든요. 조나단 씨 고향이 여기인데 여기에 비하면은 르완다는 정말 작은 나라죠. 사실 아프리카랑 안전을 같은 문장으로 섞기가 우리 인식으로는 조금 어려운데 심지어 르완다는 최빈국 중에 하나거든요. 보통 가난하면 치안도 좋기가 힘들잖아요. 심지어 여기가 얼마 전까지는 인종차별도 굉장히 심했어요. 그러다가 대학살까지 발생해서 100만 명이 사망했고요. 이게 뭐 옛날 고대나 중세 역사 얘기가 아니에요. 불과 30년밖에 안 된 최근 일입니다. 이게 아프리카 일이라 잘 모르는 거지 어떻게 보면 유대인 학살보다 끔찍했어요. 이렇게 인종차별이 심각했던 곳을 어떻게 다른 인종인 외국인이 안전하게 여행을 할 수 있다는 거냐.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인종차별보다는 자기들끼리 민족 갈등이 심했던 건데 지금은 이 갈등이 많이 해결이 된 상태예요. 참고로 이 르완다가 안전한 국가라는 거를 뜬금없이 영국이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지들이 왜 오지랖을 떠냐. 이 영국은 난민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이 난민을 르완다로 강제 이주를 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사실상 제3국에다가 난민 수용소를 만들겠다는 건데 르완다 정부도 그 대가로 돈을 받기로 합의가 돼 있습니다. 사실상 인신매매라는 비판이 있죠. 그래서 영국 정부가 계속 주장을 하는 거예요. 르완다는 안전하다. 안전한 곳에다가 난민들을 보내는 거다. 이러고 있는 거죠. 사실 르완다가 난민들이 살기에 좋은 나라인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안전하다는 거는 어느 정도 사실이긴 해요. 민족 갈등이 해소가 되면서 사회 통합이 이루어졌고 이를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나라가 됐거든요. 전 세계 분쟁들의 상당수가 민족 갈등에 기인하고 우리 한국만 해도 민족 갈등은 아니지만 온갖 혐오와 갈등으로 병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르완다라는 사례가 조금 신기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이 르완다는 어떻게 이거를 극복을 했을까? 한번 알아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 이 르완다에는 크게 두 민족이 살고 있어요. 후투족 그리고 투치족이 살고 있는데 원래 이 둘 사이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대요. 그러다가 19세기 말에 독일의 식민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러면 독일이 범인일 것 같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얼마 안 가 1차 대전에서 독일이 패전국이 되면서 이 르완다를 벨기에한테 넘기게 돼요. 그리고 이 벨기에 때 문제가 생긴 거죠. 벨기에는 지금도 인종차별이 조금 있다는 인식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르완다에 가서 인종차별 정책을 펴게 됩니다. 이게 후투랑 투치가 결속력을 가지고 식민 지배에 같이 저항을 해버리면은 벨기에 입장에서는 조금 버거울 것 같으니까 이들을 이간질을 해가지고 분열을 시킨 거예요. 사실 르완다는 원래 신분제도가 분명치 않았는데 벨기에가 신분증까지 발급해 가면서 후투인지 투치인지 표기를 하게 만들었거든요. 사실상 신분제를 공식화한 거죠. 근데 이게 분류하는 기준도 조금 지들 멋대로였던 게 대충 자로 한번 대보고 골격이나 키가 조금 크면은 자기들 마냥 유럽 인종에 가깝다고 보고 투치로 분류해가지고 특혜를 줬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투치랑 후투는 인종적 차이가 크지 않았다고 해요. 이게 후투는 주로 농업에 종사했고 투치는 목축업에 종사를 했는데 아무래도 투치는 가축을 키우다 보니까 고기나 유제품 같은 단백질 식품을 잘 먹은 거죠. 그래서 키가 컸다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숫자를 보면 후투는 다수였고 투치는 소수였거든요. 이게 다수랑 소수를 갈라쳐봐야 싸움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벨기에는 소수인 투치한테 힘을 몰아주면서 힘의 균형을 좀 맞춘 것 같아요. 과정에서 투치는 권력을 독점하게 되고 후투는 차별을 받게 되죠. 그렇게 둘의 반목이 깊어지게 되고요. 문제는 이 투치의 특권이 영원하지 않았다는 건데 르완다도 독립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독립이 후투가 중심이 돼가지고 일어났어요. 그동안의 불만을 참아왔던 후투족들이 들고 일어나면서 벨기에로부터 르완다를 독립을 시켜버린 겁니다. 그 뒤로 전세가 완전히 역전이 돼가지고 후투의 세상이 오게 돼요. 이때부터 후투는 투치를 탄압하게 되고요. 과정에서 많은 투치가 죽임을 당했고 일부는 주변국으로 피난을 떠나게 됩니다. 사실 지금 르완다 대통령도 이때 피난을 가가지고 난민 신분으로 난민촌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가 나중에 금이 환영해서 돌아온 케이스예요. 특히 이때 우간다로 도망간 투치족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RPF라는 반군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저항을 하게 되는데 이 조직을 이끈 게 바로 지금의 르완다 대통령이에요. 주로 우간다를 근거지로 두고 활동을 하면서 르완다를 공격할 기회를 엿보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회가 왔죠.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르완다 역시 커피를 팔아가지고 먹고 살았는데 80년대 후반에 커피값이 대폭락을 해버립니다. 그렇게 경제가 무너지고 민심이 악화가 됐죠. 바로 이런 틈을 노려가지고 RPF가 공격을 감행했고 그렇게 르완다는 내전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이 내전이 생각보다 장기화가 되면서 양쪽 다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되거든요. 그래서 공멸을 막기 위해서 휴전을 시도하게 되는데 당시에 투치에게 정치 권력을 나눠주는 조건을 걸었거든요. 근데 후투 강경파가 보기에는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우리가 왜 쟤들이랑 겸상을 해야 되냐 이거죠. 그래서 이들의 반대로 휴전이 결렬이 되고 내전이 지속이 됩니다. 그 뒤로도 휴전을 하려는 노력은 있었는데 이 모든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당시 르완다 대통령과 옆나라 부룬디의 대통령이 같은 비행기를 타고 르완다로 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격추가 돼가지고 암살을 당한 거예요. 대통령 2명이 동시에 암살을 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터진 건데 당시 르완다 대통령은 당연히 후투족이었거든요. 후투 출신 대통령이 암살을 당했다? 투치의 소행이라고 의심을 받았겠죠. 이것이 투치에 대한 적개심을 불태웠고 이런 반투치 여론을 이용하고 강화하면서 후투 강경파들이 정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밝혀진 사실인데 이 대통령 암살은 사실 후투 강경파들의 소행이었다고 해요.
정권을 잡기 위해서 자작극을 벌였다는 거죠. 근데 이게 대통령까지 한 번에 둘이나 죽이는 담력이면 뭔들 못하겠습니까? 이 강경파들의 다음 행보는 훨씬 더 극악무도했어요. 그 유명한 대학살을 저지른 게 바로 이들입니다. 학살의 규모보다 끔찍했던 거는 그 방식이었죠. 보통은 학살의 가해자가 군이나 무장단체인데 여기서는 민간인들도 가담을 시켰다는 게 문제예요. 정부가 공개적으로 명령을 내렸거든요. 누구든 투치족들을 만나면 죽이라고, 심지어 마체테 칼 같은 무기까지 배급을 했어요. 국민들한테 살인할 권리를 준 거죠. 여기에 책임을 묻지 않을 면책권을 준 것이고, 특히 문제는 투치랑 후투가 결혼을 해가지고 가정을 꾸린 경우도 있었고 같이 학교든 직장이든 다니던 친구인 경우도 많았는데 이들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임을 당하는 분위기였대요. 그래서 친구나 가족까지 눈물을 머금고 죽여야 했답니다. 투치족 역시 살기 위해서 싸우며 저항했고 투치 저항군 역시 보복을 하겠다고 후투족을 많이 죽였다고 합니다. 아마도 현대사에서 가장 지옥에 가까운 풍경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이때 사람이 너무 많이 죽어서 대부분 가족이나 친구를 잃는 경험을 했다고 해요. 이때 정말 전국민적인 트라우마가 생겼다고 하는데 이런 지옥을 끝낸 인물이 바로 지금의 대통령인 폴 카가메라는 사람이에요. 앞에서도 말했지만은 탄압을 피해 우간다로 도망간 사람이죠. 그러다 우간다에서 장성을 한 뒤에 정치적으로 꽤 거물이 되거든요. 당시 우간다 반군 수장의 측근이 되는데 나중에 이 반군 수장이 우간다의 대통령이 돼요. 난민 신분으로 가가지고 대통령 인맥이 생긴 겁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앞서 말한 반군 조직인 RPF를 이끌면서 르완다로 돌아와가지고 내전을 치르게 된 것이고, 그러다가 대학살로 르완다가 혼란스러워지면서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내전을 종식을 시키기로 다짐하고 치밀하게 르완다 점령을 시작하게 됩니다. 실제로 르완다 전 지역을 먹는 데 성공을 하고요. 그렇게 기나긴 내전과 학살을 끝을 내게 됩니다. 그 뒤로 폴 카가메는 대통령이 되고요. 지금까지 장기 독재를 하고 있습니다. 독재 때문에 비판을 받고 있기는 한데 나머지 부분에선 조금 고평가를 받습니다. 내전을 종식을 시킨 다음에 근본적인 문제였던 민족 갈등 자체를 뿌리를 뽑아버렸어요. 죽고 죽이는 혐오의 악순환을 끊어낸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냐? 일단은 모든 차별을 법적으로 엄격하게 금지했어요. 지금은 후투냐 투치냐 묻는 것조차 안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회적인 분위기가 차별에 대해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고 있어요. 마치 유대인 학살 이후에 유럽에서 차별이 금기시가 된 것처럼. 이게 규제만으로는 이렇게 되기 힘들겠죠. 이 카가메는 자발적으로 반성하는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역사박물관을 여러 개를 세워가지고 학살과 관련된 모든 기록을 전시하고 있어요. 잔혹한 내용까지 빠짐없이 전부 다. 어떻게 보면은 숨기고 싶은 역사일 텐데 잊지 않고 반성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서로가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를 해주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조성이 됐어요. 이게 트라우마적인 경험이 있다 보니까 싸우면 안 된다는 거를 절실하게 알게 됐는데 사실 안 싸우려면 미워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용서하고 화해를 하는 수밖에 없고 르완다인들이 이거를 깨닫게 된 거죠. 실제로 지금은 진짜로 민족 갈등이 거의 없다고 해요. 민족 갈등을 없앤 보기 드문 케이스가 됐는데 뭐랄까 이게 우리 사회가 점점 더 용서를 안 해주고 혐오가 더 큰 혐오로 돌아오는 상황이 반복이 되고 있잖아요. 이 르완다의 사례가 교훈을 조금 주는 것 같아요. 미워하고 싸워봐야 둘 다 파국이라는 거죠. 사실 많은 정치인들이 갈등을 조장하기 바쁜데 이 카가메는 사회적 통합을 이뤄냈고 그렇게 국민적 결속을 동력으로 삼아서 국가 발전을 이뤄내고 있다 보니까 국민들도 엄청나게 지지를 하고 있어요. 한 드라마 같은 삶인 것 같습니다. 민족 갈등 때문에 고향에서 쫓겨났는데 돌아와가지고 자기 손으로 이거를 끝냈다는 게. 자, 그 밖에도 카가메는 르완다를 잘 사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전방위적으로 개혁을 했어요. 그리고 이게 성과를 꽤 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독재다 보니까 중앙집권적으로 계획 개발을 하는 힘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방식이 대부분은 실패하는데 이런 방식으로 성장한 대표적인 나라가 우리 한국이랑 싱가포르 같은 나라거든요. 실제로 카가메 대통령이요, 한국이랑 싱가포르를 벤치마킹하고 있다고 해요. 특히 옛날에 우리가 농촌 개발하겠다고 새마을 운동이라는 걸 하지 않았습니까? 그 르완다도 아직은 농업사회에 머물러 있어가지고 이 새마을 운동을 벤치마킹을 하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뭐 새마을 운동 조끼도 입고 황무지를 개간하는 사진이 있던데 그 현지 대학에서는 새마을 학과도 생겼다고 합니다. 한국의 발전 모델을 연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조금 사소해 보일 수는 있는데 도시를 굉장히 청결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가 아프리카가 맞나 싶을 정도라고 해요. 전 국민이 대청소를 하는 날이 매달 있고요. 이날은 대통령도 나와가지고 청소를 한답니다. 비닐봉지 사용이 아예 전면 금지라서 르완다 들어가기 전에 종이봉투를 갈아야 된대요. 근데 보통 이 도시가 청결하면 치안도 좋아지죠. 실제로 치안이 괜찮습니다. 특히 이게 독재국가다 보니까 곳곳에 경찰이 또 많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치안이 좋으면 외국인 투자도 잘 되고 경제 발전의 선순환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건 다 하고 있어요. 세금 내리고 규제 완화하고 행정 효율화하고 특히 사업자 신고하는데 몇 시간도 안 걸린다고 해요. 행정 속도가 한국 수준인데 아프리카에서 이만큼 사업하기 좋은 나라가 드물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국 전쟁 이후에 미국에서 받은 원조가 큰 도움이 된 것처럼 르완다도 내전 이후에 받은 국제 원조가 경제 성장에 큰 도움이 됐거든요. 특히 대학살을 계기로 국제사회에 관심이 쏠리면서 동정 여론을 자극을 한 것이 원조로 많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특히 대학살에 직간접적인 책임이 있는 나라들이 있는데 이때 이들 국가에 대한 비판 여론도 커지면서 면피용으로 원조에 동참한 경우가 꽤 있다고 해요. 대학살이 르완다의 상처가 되기도 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성장의 동력을 마련해준 거죠. 근데 이게 원조를 받아도 정치인이나 공직자들이 빼돌리기 바쁘면 국제사회도 원조를 중간에 끊지 않겠습니까? 해가지고 카가메는 부패 척결에도 노력을 했어요. 원조국의 요구사항이라든가 목표치 같은 것도 준수를 잘 했고 그렇게 원조도 많이 받게 되고 또 원조 받은 돈을 효율적으로 굴리면서 경제 발전을 많이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게 산업을 키우려면 양질의 노동력이 필요한데 내전 때문에 사람이 많이 죽어가지고 노동인구의 양이 크게 줄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메꾸겠다고 여성들의 사회 진출을 장려하게 됩니다. 특히 여성 할당제를 만들면서 여성들의 정계나 공직사회 진출이 활발해졌고요. 지금 국회의원의 60%가 여성이라고 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노동의 질을 높이려면은 국민들이 걷는
건강하고 똑똑해야 되다 보니까 보건이랑 교육 쪽에도 투자를 많이 했어요. 전 국민 대상으로 의료보험이 의무화가 됐고 무상으로 의무교육을 하고 있어요. 최빈국 직원은 꽤 파격적으로 복지를 하는 거죠. 공부하면 성공한다는 분위기도 조성이 되면서 학구열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런 노력들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죠. 아직은 최빈국 수준이긴 하지만 다른 아프리카 지역에 비해서 눈에 띄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장률이 꽤 높아요. 근데 아직 최빈국이라는 거는 산업화가 안 돼 있다는 말이고 아직 농업사회에 머물러 있다는 건데 실제로 루안다 국민들의 대부분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품목이 커피죠.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팔리는 게 아라비카종인데 이 아라비카가 무더운 열대지방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시원한 고산지대에서 자라거든요. 근데 루안다가 딱 이 조건을 갖추고 있어요. 적도 부근에 있는 열대지방이고 국토의 상당 부분이 산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이 산들이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거라서 화산재가 풍부한 지역이고 그만큼 토질이 비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치면 장마철이 2번 있어가지고 농업용수 확보가 또 잘 되는 편이에요. 덕분에 농업 생산력이 좋다고 하고요. 그만큼 인구를 부양하는 능력이 또 좋아서 최빈국임에도 불구하고 좁은 면적에 비해서 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인구 밀도가 우리랑 거의 똑같아요. 말했듯이 투치는 주로 목축업에 종사했는데 보통 농경사회에서는 가축이 부의 상징이잖아요. 실제로 투치들이 부자가 좀 많습니다. 특히 루안다는 소가 굉장히 중요한 자산인데 결혼 지참금으로 소를 주기도 한대요. 사람 이름에도 소랑 관련된 게 많고 덕담에도 소랑 관련된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인지 루안다인들은 우유를 정말 좋아합니다. 다른 나라가 홍차나 커피를 마시듯이 여기는 티타임 때 우유를 마셔요. 참고로 밀크바라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유도 마시고 디저트도 먹고 사람도 만나고 한대요. 카페 대신에 밀크바를 가는 거죠. 근데 이게 농업사회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열심히 산업화를 또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여기도 땅이 좁다 보니까 자원이 부족하거든요. 근데 이게 자원을 수입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 게 내륙국가인데다가 산악지형이다 보니까 물류비가 많이 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조업을 키우는 게 쉽지가 않은가 봐요. 대신에 고부가가치 산업 쪽을 보고 있는데 뭐 제약이라든가 금융, 지식정보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망도 엄청 깔고 하던데 이게 또 위치상 아프리카 대륙의 가운데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류나 교통, 금융 허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이런 쪽으로도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카타르 항공의 투자를 받아가지고 항공물류 허브를 개발하고 있다고 해요. 전체적으로 아픔을 잘 딛고 일어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 독재에 대한 비판은 빠질 수가 없죠. 이 폴 카가메 같은 경우도 다른 독재자가 하는 건 다 하고 있어요. 이미 개헌을 통해 가지고 30년 장기 집권의 길을 열었고요. 정적들이 체포가 되거나 암살을 당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언론 탄압도 엄청나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에서 부패를 척결했다고 하는데 그 척결의 대상에서 카가메랑 그 측근은 예외예요. 이들이 국가의 부를 독점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성공한 독재가 아니냐 할 수 있는데 이게 맞다고 하더라도 독재하면 성공한다는 생각은 조금 위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독재자가 진짜 많잖아요. 근데 그중에 성공한 독재자가 얼마 없다는 거예요. 특히 유능한 독재자도 말년에 추해지는 경우가 많고 무능한 후계자가 이어받는 경우도 많고 측근들이 부패하는 거는 거의 무조건이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냐가 조금 중요할 것 같은데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지식한입의 한입만이었습니다.